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전에 공지해드린 보건행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교재 순서와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보건행정은 큰 개념들의 합이기 때문에 사실 교재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설명을 참고해서 보시고 궁금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교재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 행정의 그 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건행정조직이라는 게 나와져 있고 1차 보건의료, 보건의료 전달 체계,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 그리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큰 6개의 개념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추가를 하신다라면 훨씬 더 쉽게 연결을 지으실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건 행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 보험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보험사와 보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민간보험회사처럼 가입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험 가입자로부터 예,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단체, 그걸 우리가 보험사, 보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있고,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로서의 의료기관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개념으로서는 국가가 제한된 보건 자원, 거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이 있고 각각의 내용은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줄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게 보건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보건조직, 보통 중앙조직이라고 하죠. 중앙조직에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나눠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나누는 거에 관한 인력과 예산은 행정안전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지역사회 안에, 우리 지역사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을 지방보건행정조직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방보건행정조직은 보시면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개설 단위에 따라 규모가 좀 다릅니다. 자, 이곳들은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보건교육 하면 1차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이라고 했으니 1차 예방과 가깝고 기초적인 의료 활동이다라고 했으니 2차 예방, 진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차도 같이 다 하고 있는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별표 쳐 있는 게 보건진료소인데요. 이 보건진료소는 개설된 시기가 좀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1차 보건의료는 어떻게 대두가 됐냐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료 자원을 형평성 있게 나눠주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형평성 있게 나눠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인구가 많이 살지 않으니 병원이 들어서기가 좀 애매하다라던가 아니면 여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를 이용하기 위한 이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돈이 없어서 의료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WHO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딱 대두시킨 게 보시면 1978년이에요. 197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40 몇 년 전인가요? 네, 계산도 잘 안 되네요. 이 옛날에 너무 의료가 형평성 있게 공급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같이 잘 WHO에서 이제 말한 내용이긴 해요. 네 가지 원칙을 잘 고려를 해서 어떤 진료소라고 하는 개념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들이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설이 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보건진료소라는 게 개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건진료소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설 단위가 백지, 오지, 도서지역이에요. 그러니 이제 사실 많은 의사분들이 가기가 좀 그죠. 그래서 의료인이면서 원래 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간호사, 조산사라고 하는 분들을 파견을 하게 되죠. 근데 간호사, 조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간호업을 하는 사람이고 조산사는 조산의 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전문적이다, 특수하다, 최신이다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지금 보면 40여 년 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1차 보건 의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건강 증진에 관한 부분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란 국가가 얼마나 보건의료 자원을 나눠주는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자유방임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유방임형은 개인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대두가 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의료기관이 경쟁을 하면서 의료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이건 장점이 되지만 그 높아진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국민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형평성이 벗어나게 되죠. 나도 저분한테 진료받고 싶은데 저분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라던가 나도 저 병원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고 싶은데 저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자유방임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 거기에다 더하기 우리나라가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빈부 격차가 이제 넓어진 상태에서 그래? 예전엔 그래도 큰 병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드니 큰 병원 좀 가볼까? 라고 하면서 의료를 너무 남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단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방임형으로 했는데 단점들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개입을 좀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보시면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3차 진료기관을 나눠서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에서 먼저 진료하는 거, 이걸 우리가 1단계라고 하고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걸 2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는 문장이 나오면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자유방임형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자유방임형은 개인에게 다 선택권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또는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으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진료를 받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차 진료기관을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이에요. 자, 전문적인 의료를 행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진료기관은 일반적으로 1차 보건 의료를 하는 기관들이다 라고도 합니다. 보건진료소 우리 아까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됐었죠. 1차 보건 의료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료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간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1차 보건 의료와 보건 의료 전달 체계에서의 1차, 2차, 3차 잘 정리를 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이란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어떻게 진료비를 보상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저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엄마가 자녀에게 용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매달 얼마씩 줄 거야 라던가 엄마가 너한테 뭐 1년에 얼마를 줄 거야 용돈으로 이렇게 미리 돈을 정해서 자녀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사전 지불 보상 방식 여기서 엄마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자녀는 의료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가 이렇게 얼마의 돈을 줄 거라는 거를 미리 측정해 놓는 걸 사전지불 보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종류로는 포괄수가제, 인도제, 봉급제, 총액계약제로 되어져 있고 각각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필요한 거 먼저 써.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청구하면 엄마가 줄게. 이렇게. 여기서 아까 엄마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했었고 자녀는 의료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쓰고 나서 주세요라고 하는 이거 사후 지불 보상 방식이고요. 행위별 수가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의료를 하고 나서 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점이 있죠. 행위별 수가제는 서로 좀 이렇게 많은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잉 진료에 문제가 있고 사실 많은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려면 뭔가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많이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경쟁하는 단계에서 의료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는 아이가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자유방임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비는 점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 병원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국민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입된 게 보시는 포괄수가제예요. 포괄수가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 보건행정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건행정의 거의 마지막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시면 국민이 노령이나 질병 등에 의해 소득 창출이 어려울 때 국가가 소득이나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보장, 의료 보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돼요. 먼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지불 능력이 있는 국민이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씩 일정 부분의 돈을 저는 피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에서 저는 피가입자 그러면 보험자인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매달 얼마씩 내고 혜택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소득을 보장하느냐, 의료를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나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 세부 내용을 보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국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에 공공부조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는 국민이에요. 탈북자라던가 무형문화재라던가 이세민 이런 분들이 조세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되어져 있고, 소득보장에 대한 건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의료보장에 대한 건 의료급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대요. 자,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장 마지막에 봤었던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의료보장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소득보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거, 그걸 우리가 사회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보장에 산재보험은 소득과 의료를 다 보장하는 방식, 건강보험은 의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그쵸. 행위별 숙제를 바탕으로 포괄 숙제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3번도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답은 이렇게 되죠. 의료보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으로는 이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있고,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장은 의료급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1번에 농촌에 거주하는 자는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건강보험은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거주에 상관없이 내가 기관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게 되면 직장보험에, 그리고 내가 자영업이나 농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돼서 거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의료보장이 아닌 소득보장이 되는 거고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의료급여로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4번에 직장근로자는 의료급여에 가입해야 한다. 네, 의료급여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죠. 그래서 답은 강제적 가입 방식인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강제적 가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건데요. 보건행정은 사실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도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기 시작하면 끝없이 헷갈리는 게 보건행정이거든요. 점수 따기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주제로 삼은 내용만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 재생 목록에 보건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